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기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누르면 이 나라의 국가체제가 단번에 바뀌게 됩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공산주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지? 대통령님 선택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택으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게. 때는 1812년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진 건 자본가들 뿐이었죠.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운동한 노동자들은 기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노동자를 만들며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에 사회주의가 탄생했고 1848년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잠깐 비서. 그런 건 됐고 공산주의로 바뀌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만 얘기하라고.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련의 레닌 이야기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금지합니다. 고로 전 국토의 재산이 모두 대통령께로 귀속될 겁니다. 오호호, 난 완전 부자가 되겠군. 레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정권 출범 후 지주에게서 모든 토지를 몰수합니다. 골고루 농민에게 배분되고 집도 공짜로 주고 옷과 음식 같은 생활 필수품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아,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군. 나눠줘야 되는 말이야.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닌은 반대파들을 모두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공산 정권을 유지하려면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빼앗아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레닌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공산당 이외의 정당은 모두 금지시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레닌은 그들을 모두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넣어버렸습니다. 평등을 얻기 위해 모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제 레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버튼을 누르셨으니 대통령님의 세상이 곧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니, 큰일이라니 다 제거한 거 아닌가? 내 세상이라고 한 것 같은데. 모든 물품이 배급제이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급량이 줄게 되고 생산성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소련은 어쩔 수 없이 1927년에 상업활동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경제 규제를 풀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은 날로 떨어졌습니다. 레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농민의 토지를 다시 국가가 모두 가져갑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자유마저 빼앗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강제로 징수된 곡물 때문에 농민들은 스스로 먹을 식량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932년부터 시작된 대기근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약 500만에서 7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뭔가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잘된 케이스는 없어?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국가 자원을 중앙에서 통제하며 운영합니다. 소련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과 경제적 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과학과 군사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화산 상태가 되고 1991년 소련은 공식적으로 붕괴됩니다. 대통령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국의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 중국은 엄청 큰 나라잖아.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이 가장 크고 말이야. 2024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은 19.5%, 대미 수출은 18.7%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제스가 초반에는 우세했지만 결국 마오쩌둥에게 밀리면서 중국도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국민들이 스스로 반대파를 숙청하도록 직접 행동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국민들의 생활 거의 모든 부분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4년 6월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이러한 통제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봉건적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젊은 세대가 혁명 정신을 직접 추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을 과거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라 불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홍위병이 되어 모든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의사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청소부들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뭐라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고발당했고 수정주의자로 몰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며 문화재까지 파괴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경제 대국 아닌가? 그건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1993년에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민간기업이 등장했고 임금체계가 형성되며 국민들의 삶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외자 도입, 경제특구 설치 등 대외 개방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같은 세계적 기업가도 탄생했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닌가?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뿌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레닌이 했던 것처럼 반대파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던 언론인이 생방송 도중 끌려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SNS에서 시진핑 주석을 조롱했던 한 소녀는 정신병원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통제해야 합니다. 잠깐만. 국가 주석이라고 해도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건 이상하지 않나? 아니, 그나저나 사회주의로 변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게 그거 아닌가? 출발은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전에 설명한 영국의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루할 것 같지만 그래. 전혀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튼 해보게. 그렇게 영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이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지고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보자는 취지였죠. 자본가가 세상에 등장하였을 때 국가의 역할은 야경국가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에 반대하는 국가는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국민이 배가 고프지 않은지, 어디가 아프지 않은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건 듣기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모든 것은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 야경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복지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즉 사회주의의 발전이 복지 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나라로 현재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글로벌 기업 볼보와 이케아 등이 있지만 복지 혜택을 위해 세금이 높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부가세는 25%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이군. 세금이 높은 것은 복지 혜택에 좋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닌의 공산주의처럼 같진 않지만요. 스웨덴은 이민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군. 그럼 노르웨이는 어떤가?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금이 높지만 석유 수입 덕분에 일부 복지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원이 있으니 더 낫겠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
지금도 부채가 많은 실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많아 보여도 민주주의가 가장 최선인가? 최선은 역사가 결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체제로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은 민주제를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며 중우정치라고 말했고 남북한 대중에 의한 정치라는 국민 정치라고도 말합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에서 빈민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현대에도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존재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우려하고 있는 거죠. 대중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귀찮아하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리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상황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중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 엘리트주의는 어떤가? 민주주의이면서 엘리트 소수 정치 말이세. 독재와 엘리트주의에 대해 강력한 전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 때, 대만에서는 장제스,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가 독재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독재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독재였던 중국과 북한, 필리핀, 미얀마는 경제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눈부신 발전 사례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어렵군.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장으로 나아간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한 국가를 예로 들면 고대에는 왕 한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중세로 와서는 영주까지 확대되었고 근대에서는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현대는 모두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고로 역사가 자유의 확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을 이어받아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공산주의 사회를 예상한 거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앞에서 보셨듯 현재로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독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독재는 결국 자유의 확장을 막습니다. 그렇지. 모든 국민은 자유가 있어야지. 국민은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시민은 자유를 얻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민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시민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 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 됩니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라고 시민의 교양 책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엔 조건이 있지 않나? 자유란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형태가 나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게. 국가 A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합니다. 이 국가는 시민들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켜볼 뿐입니다. 즉, 야경 국가의 모습이죠. 세금이 인하되고 복지는 축소됩니다. 시장의 자유가 추구되죠. 시장 구성원들이 경쟁과 노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 혹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발생합니다. 결국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국가는 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국가입니다.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빈부격차가 완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의욕과 자본가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이 시장의 자유가 더 보장된 외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에 대해 매력을 잃고 떠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죠. 적극적 자유 국가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강력한 정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강력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릅니다. 시민을 구성하는 두 주체는 자본가와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가는 작은 정부를, 노동자는 큰 정부를 원하죠. 둘 다 만족시키긴 힘든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대통령님은 이 둘 사이의 양극화를 조심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민주주의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리고 반대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자유가 확장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시민은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려보게. 우리는 자본주의 아닌가? 왜 자본주의는 없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있고 민주주의 안에서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왜 민주주의 안에 있지 않고 따로 버튼을 만든 건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만나 사회민주주의가 되었기에 민주주의의 범주 안에 있기 힘들어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줄 순 없나?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한 번 사면 사용되어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한 번 사면 부를 재생산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생필품은 사라지고 건물이나 토지, 공장은 부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C는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남은 돈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B는 전액을 은행에 예금했고 A는 대출을 받아 원룸을 구매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A는 원룸에서 임대료를 받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C는 감가상각된 자동차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죠. 그건 부동산 투자 얘기처럼 들리는데 자본주의와 무슨 상관인가? 이 사례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A씨가 소유한 원룸은 생산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X씨라는 세입자는 A씨를 위해 노동을 제공한 셈이죠. 또한 X씨는 회사에서도 노동을 하며 그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X씨가 갚아야 할 대출이 있다면 그 노동의 일부는 은행을 위해 쓰입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생산수단과 개인 소유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이에 저항하며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안에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X씨가 A씨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개인의 노력조차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채 사장의 시민의 교양입니다. 시민의 교양은 웨일북에서 2015년 12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시민의 교양에서는 대통령에게 버튼을 누르라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소설 형식이 있죠. 저는 그걸 착안해서 새롭게 꾸며본 것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콘텐츠는 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대화, 통세계사 등을 참고했고 인터넷으로 해당 사건을 검색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 편은 아직 어떤 걸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